네, 금요일 순서 조금 활기차고 또 조금 더 여유롭게 스포츠 관련된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준 풋볼 아시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번 국가대표팀의 이 4차례에 걸친 평가전을 보면서 이런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표팀의 전력을 보려고 경기를 보는 분이 계시고요. 네. 손흥민 선수를 보려고 경기를 보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이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동네 나가보면 운동장이건 골목에도 아이들이 전부 다 축구공을 차고 다닙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태까지의 이 모든 경기 어떻게 총평하시겠어요? 전문 기자로서. 뭐 우선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뭐 결과나 뭐 상대팀의 수준을 떠나서 이 4차례 경기는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개막할 월드컵에서 어떤 축구를 그렇죠. 할 수 있느냐를 좀 지켜봤는데, 물론 이번 대표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이재성 선수 그리고 주전 네. 센터백인 김민재 선수가 빠졌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확실하게 확인한 것은 이 두 선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경쟁력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크게 졌을 때는 그래도 브라질이 이제 우승 후보에 근접한 전력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만난 3차례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 오르지 못한 팀들이고 또 정예 전력이 아닌 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시아 예선에서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반복되는 그 실수나 실책들이 나오면서 특히 수비적인 불안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 월드컵을 치른다면 사실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력과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냉정한 상황을 마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벤투 감독의 특징이 그 오답 노트를 아주 잘 쓰는 예. 사람이다. 이게 있어서 예. 조금 안심은 되면서도 뭔가요? 좀 알 수 없습니다. 예. 뭐 오답 노트를 잘 쓰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문제들을 벤투 감독이 어떻게 또 해결해 갈지도 궁금한데, 이번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벤투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네. 김민재 같은 선수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선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멘트를 통해서 김민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대안을 찾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어렵다. 것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의 측면은 이 4차례의 경기가 2주 사이에 타이트한 일정 속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을 조절해 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상 전 경기를 다 뛰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얘기는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의 플랜은 구성할 필요도 없다. 왜냐?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네. 거의 뭐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쓸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점검을 해야지,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를 대비하는 훈련 자체와 경험은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다. 즉 우리가 공수에 걸쳐서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네. 아주 여실하게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 과거에 10년 또는 20년 전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뭐 선수층이 얇다, 예. 두껍지 않다 뭐 이런 표현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실히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저도 뭐 이제 뭐 기억을 하는 그 프랑스 월드컵 같은 경우 네. 생각하면은 뭐 당시에 황선홍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었고, 네. 또 한때는 이제 홍명보 선수의 존재감이 컸던 적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리베로. 아무래도 어느 나라든지 이 핵심 선수들이 빠지면 네.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워낙에 지금 네. 세계적인 선수니까 그 차이가 더 커지는 거고요. 아. 또 김민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워낙 좋은 선수들이 나와서 기대가 커진 만큼 이 선수들이 못 뛸 때는 그 차이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죠.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케인의 조합이라든지 예. 또 뭐 여러 가지 거기에서 공격 편대를 만들어서 뭐 모우라가 함께 뛰는 경우 여러 가지를 따져봤었던 경기를 생각하고 보셨던 분들은 답답했어요. 아니 왜 저기 손흥민한테 공이 안 가?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넓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처럼 공을 내주고 공간으로 뛰어든다거나 네. 타이밍 좋게 수비 뒤로 돌아간다거나 네. 좋은 움직임들을 시도했는데 그쪽으로 패스가 안 왔어요. 네. 안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타이밍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이제 쫓아가기 어려운 건데, 네. 그러면 그 빠른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를 줄 수 있는 선수도 잘 없었다. 봐야 되고 그 정확하게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선수가 조금 이제 부족했다.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잘 움직여도 네네. 뭐 잘 봐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죠. 솔직히. 그러니까요. 사실 손흥민도 굉장히 팀 기여를 많이 염두에 두고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데 예. 뭐 우리 대표팀 평가전에서도 뭐 거의 우리 측 진영 밑에까지 내려와서 수비도 같이 가담해주고 다 하긴 합니다만 월드컵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즉 손흥민의 그 장점 월드 클래스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 평가전에서 보던 경기를 월드컵에서 그대로 보는 건 아닌가. 네, 근데 사실 이 평가전에서 보던 경기를 그대로 보진 않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재성 선수가 돌아올 경우에는 네. 미드필드 라인의 그 연계 플레이라든지 뭐 이제 밀도가 높아질 수 있고 또 네. 수비 라인에서 김민재 선수는 이제 패싱력과 운반 능력까지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만 온다고 해도 이제 손흥민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이재성 선수가 중요한 건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 뛰는 선수들을 좀 같이 상승시켜주는 그렇죠.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네. 이번에 황인범 선수에 대한 아쉬운 말들이 많았지만 황인범 선수가 황인범 선수가 이재성 선수와 함께 뛴다면 네. 그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네 차례 경기에서 아쉬웠던 것은 그 부분을 본 것이고 특히 마지막 이집트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 경기는 황인범 선수까지도 사실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들을 좀 이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어쨌든 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같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플레이메이커라고 했잖아요. 예. 중원에서 공수를 연결해주는. 요즘은 또 빌드업 축구라고 해서 딱히 그걸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뭐 골키퍼에서부터 공격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우리나라 전술, 즉 벤투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빌드업이라는 것은 현대 축구에서 누가 쓰고 말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팀들이 네. 교과서처럼 이젠 다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축구가 점점 이제 수비적으로 전술이 발전하면 그걸 깨기 위한 전술이 나오기 마련인데 네. 기본적으로 피파는 파울의 그 엄격함이라든지 뭐 규정의 측면이라든지 많은 것을 공격적으로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고 골이 많이 나야지 또 많은 팬들이 사랑해주고 그래야지 축구 인기가 이어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이라서 네. 기본적으로 우리의 방향은 그런 결에 맞춰 가고 있고 뭐 수비하다가 뻥축구로 역습한다 뭐 이런 것을 준비하는 감독은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훈련과 팀 빌딩은 빌드업 축구를 기반으로 하되 네. 상대가 너무 강하면 그에 맞춘 대응 전략을 역습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벤투 감독의 방향성을 문제 삼는 것은 뭐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벤투 감독이 지금 그 긴 시간 동안 이 빌드업을 단련해 왔는데 네. 한두 명의 선수가 빠진 것만으로 이게 호흡이 안 된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잘 됐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이번 네 차례 평가전에서 인상적이었던 기록이 이제 상대가 전방 압박을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를 네. 통해 보는 건데 우리가 아시아 예선을 경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 번 공을 뺏기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18번 정도 패스 연결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10번 정도밖에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 10번 정도 연결하다 보면 공이 끊긴다는 얘기죠. 뺏긴다는 얘기죠. 상대가 강한 압박을 펼칠 때는 우리가 네. 그 빌드업이 안 된다. 수비수들이 압박을 바꿔야 브라질 되니까.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랬잖아요. 브라질뿐만 아니라 칠레전, 파라과이전, 이집트전 다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시아 축구의 수준이 얼마나 낮았는가. 아. 아시아 예선에서는 상대가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올라가서 빌드업을 좀 만들어 갔는데 월드컵에서는 그런 경기를 하기 어렵고 우리가 이제 그 몇 달간의 시간 동안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벤투 감독이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이거 여러분들도 좀 같이 물론 축구 전문가 한준 기자님은 아니지만 다들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피파가 이제 파울을 엄격하게 보면서 예. 득점과 공격을 통한 축구의 재미라고 했는데 예. 아닌 나라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일본 실점하지 마라가 굉장히 예. 중요한 정책처럼 방향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아시아 23세 아시안컵 그 대회에서도 우리가 한일전을 좀 크게 졌잖아요. 네. 일본 축구가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굉장히 발전했다고 저는 봐요. 이 부분이 네. 뭐냐면 원래 일본이 예쁘게 공차고 좀 이제 뭔가 체구 작은 선수들이 뭔가 네네. 만들어가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오랫동안 해오다가 이제는 체격 좋은 선수도 발굴하고 뭐 혼혈 선수들도 적극 등용하고 네. 거친 축구도 하고 수비적인 축구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축구도 이제 일본 축구의 장점인 패스 플레이를 좀 배워가고 있다면 일본도 한국 축구가 강했던 면들을 좀 배우고 있는데 이번 일본 대표팀은 무엇보다 조별리그에서 스페인과 독일을 만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을 상대로 그 팀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수비적인 축구, 조금 거친 축구, 파울 축구도 해보자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뭐 의미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도 결과를 월드컵은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기본적으로 빌드업 축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걸 포기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좀 네. 더 실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실리적으로 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겠습니다. 잠시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를 착수한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YTN 또 YTN 라디오 듣고 계시면 계속 정치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비판적인 부분들 좀 바꿔야 될 부분들 얘기를 했고 좋은 모습도 몇 가지 있었는데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프리킥 같은 거 과거에는 한국은
프리킥이나 이런 세트 상황에서 뭔가 되는 경우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나았나라는 일반인적 시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칠레전하고 파라과이전에 연속으로 프리킥 득점을 했잖아요. 네네. 이게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 두 경기 연속 그렇군요. 프리킥을 골 넣은 것 자체가. 맞아요. 사실 이게 세계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리오넬 메시 선수가 왼발 프리킥을 기가 막히게 잘 찼는데도 한 시즌에 한 4골에서 5골 정도 너무 많이 넣었다고 네. 하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는 일주일 사이에 2골을 넣은 그냥 거잖아요. 저런 상황에 무조건 넣는구나라고 국민들이 착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진 능력이 토트넘에서도 그렇고 네. 이 킥 능력인데 정지 상황에서 킥 능력이에요. 네. 원래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 슈팅이 좋긴 했는데 네. 정지 상황에서 킥은 수비 벽이 있고 또 골키퍼가 예상할 수 있는 각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정확하게 차야지 넣을 수 있는데 네. 그 킥이 굉장히 향상됐고 무엇보다 코너킥을 정말 날카롭게 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코너킥이 맞고 연결되거나 뭐 처리하기 어렵거나 그대로 빨려 들어가거나 다양한 변수들이 네. 있는데 손흥민 선수라는 이 선수가 엄청난 키커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설령 경기 중에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파울을 얻어내거나 코너킥을 얻어냈을 때 네. 골을 한 골 넣을 수 있다. 축구가 골이 많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경기 중에 밀리더라도 네.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손흥민 선수를 통해 또 하나 나올 수 있다. 가능성 하나를 예. 찾아냈네요. 뭐 역시도 또 손흥민 선수라는 것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다른 네. 선수들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지만 어찌됐거나 우리가 지금 아시아 축구에서 100년 동안 나오기 어려웠던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월드컵에서 상대 팀이 무시할 수 없는 팀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손흥민 선수 얘기 나온 김에 그 지난번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선수들이 뽑은 뭐 그 베스트 11 뭐 이런 거에 빠졌고 뭐 토트넘에서도 다른 선수가 올라갔는데 손흥민은 빠졌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뉴스가 생산됐었어요. 네. 아무래도 좀 영국 현지에서도 뭐 레전드도 비판했어 막 이런 기사들이 왔거든요. 좀 뭔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계속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대중적인 인기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지명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네. 선수들도 뭐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뽑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은 이제 시즌이 끝난 시점에서 정말 힘든 기록을 세웠고 득점왕도 차지했는데 그 투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아직은 도전하는 중이었고 네. 그 도전하던 과정 속에 주목받은 것이 그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 네. 하지만 호날두 선수는 뭐 선수들에게도 스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투표가 이루어지던 시점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챔스 가능성이 있었고 네. 무엇보다 토트넘이랑 경기를 했을 때 또 호날두가 헤드트릭을 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보다는 그래도 아직 호날두가 위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시점이기도 했고 또 해리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후반기에 정말 잘해줬는데 네. 이 선수가 그전 시즌에 득점왕 도망을 또 다 차지했던 그렇죠. 선수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전의 이력들과 그 경력들이 조금 선수들이 투표를 할 때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다음 시즌에 투표를 한다면 이젠 선수들이 이런 일을 겪었고 이런 뉴스들도 받고 손흥민 선수가 조금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것을 본인들도 이제 인지를 했기 때문에 네. 또 투표를 하면 표를 더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괜히 좀 너무 막 예. 억측해서 비판하는 그런 클릭을 유도하는 기사들만 너무 보지 마시고요. 예. 좀 전문가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른 선수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예. 오늘 뭐 저희가 대본으로 가는 건 아닌데요. 예, 예. 그 황희찬 선수 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과의 조합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숙제도 나온 것 같아요. 사실 황희찬 선수도 프리미어 리거잖아요. 네. 사실 그 칠레와의 경기에서 정말 기가 막힌 골을 그렇죠. 넣었는데 어느 정도 저는 좀 황희찬 선수가 잘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황희찬 선수가 정말 빠르고 힘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개인적으로 프리스타일 선수인 전권 선수에게 개인 과외까지 받으면서 기술을 연마하는 선수인데 네. 흥미로운 것이 뭐 예전에 이제 아시안 게임 뛸 때도 그 프리킥 넣었던 게 그 레슨 받은 그대로 했던 것이고 돌파 장면도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들도 네네. 레슨 받은 거 그대로였는데 이번 골도 레슨 받을 때 준비했던 패턴 플레이더라고요. 네. 미리 이런 것들을 따로 개인 시간을 들여서 연습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황희찬 선수도 많이 뛰어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올 초 2월 달에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한 달 정도를 쉬었어요. 그리고 와서 울버햄튼에서도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고 몸이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게 울버햄튼 팀의 다른 선수들이 좀 부진하면서 황희찬 선수가 침묵을 했었는데 그 컨디션과 최근의 상승세가 이어져서 이번 대표팀 경기에서도 잘했었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2022-2023 시즌이 개막하면 황희찬 선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꽤 적지 않은 골을 넣으면서 네. 활약을 잘해줄 수 있다. 손흥민 선수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황희찬 선수까지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순위권에 오를 수 있는 경기력과 득점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은 금방 가니까요. 예. 1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이제 본선 무대 예.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워낙 강팀이니까요. 우루과이도 만만치 않고 그렇죠. 수아레스의 기억도 있고 우리나라 예. 월드컵에서 가나도 사실은 굉장히 센 팀이잖아요. 그 사실 가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6년 월드컵에서 마이클 에시엔 선수가 잘할 때 그때 전성기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지금 주목할 부분들이 가나 출신의 이중 국적자들이 유럽에 많이 있어요. 네. 특히 잉글랜드에 많이 있는데 네. 지금 가나 축구협회에서는 이 선수들을 다 이제 뭐 귀화시킨다고 대표로 해야 뛰어라. 될까요? 네. 지금은 이제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로 뛴다거나 뭐 스페인에서 뛴다거나 이러고 있는데 네. 혈통이 가나니까. 근데 사실 그 선수들이 각자 리그에서 유럽에서 잘하고는 있지만 네. 그 나라의 또 대표팀까지 되긴 좀 약간 애매한 그렇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월드컵도 뛸 수 있고 넘어와라 해서 지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피파에서 허용을 하나요? 그런 경우? 왜냐하면 혈통이 가나니까. 아버지가 가나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추진되고 있는데 한 가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 선수들이 예선전을 같이 뛴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네. 조직력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개개인 능력으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또 좋은 뉴스들 주말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풋볼 아시안 한준 기자였습니다.